여러분, 2023년 8월의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세요. 광복절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독립운동가의 흉상이 철거된 겁니다. 그것도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요. 2021년에 78년 만에 유해를 봉환하면서 온 국민이 환영했던 그 장군입니다. 공군 전투기들이 총출동해서 호위하고 대통령이 직접 건국 훈장 최고 등급을 추서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흉상이 철거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공산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어서라는 거였어요.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리해 볼게요. 1962년 박정희 정권 때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 때 유해가 봉환됐고요. 그런데 2023년 윤석열 정권에서 흉상이 철거됐어요. 같은 사람인데 정권에 따라 영웅이 됐다가 퇴출당했다가 도대체 홍범도 장군은 누구길래 이렇게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 복잡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190cm 거구의 전설적인 사격수, 나는 홍범도라 불렸던 독립군 장군,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 논쟁에 휘말린 비운의 영웅.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먼저 가장 최근의 논쟁부터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을 보여주거든요. 2023년 8월 10일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독립유공자 흉상 5기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범도, 김원봉,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5분의 흉상이 대상이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화랑대로 이전하는 육사의 정문을 새로 디자인하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 직접 밝혔습니다. 홍범도와 김원봉은 공산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다. 이런 분들의 흉상이 장교를 양성하는 육사에 있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여기서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처사라고 비판했고, 다른 쪽에서는 공산주의자를 군 장교 양성 기관에서 추앙할 수 없다고 맞섰죠. 재미있는 건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의 흉상은 나중에 철거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반공 성향이거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요. 결국 홍범도와 김원봉 두 분만 타겟이 된 셈이었죠. 자,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홍범도 장군이 정말 공산주의자였을까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 때문에 독립운동의 공적까지 부정해야 할까요? 홍범도가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건 사실입니다. 1927년의 일이에요. 당시 그의 나이 59세였죠. 그런데 왜 입당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연금을 받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1920년대 소련에서 고려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일자리도 연금도 사회적 보호도 공산당원이 아니면 받기 어려웠어요. 특히 외국인 신분이었던 홍범도에게는 더했죠. 홍범도는 돌아갈 나라가 없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에 병합됐고 만주에서는 일본군이 독립군을 토벌하고 있었어요.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소련뿐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이런 상황이에요. 외국에서 영주권 없이 사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 그 나라 제도에 편입된 거죠. 이념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요. 흥미로운 건 김일성의 평가입니다. 김일성은 홍범도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배척했어요. 북한에서도 홍범도를 적극적으로 추앙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김일성이 자신을 항일 무장 투쟁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 같은 홍범도의 업적이 부각되면 자기 업적이 희석되니까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공산주의자라서 문제라 하고 북쪽에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서 배척당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흉상 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 또 하나 내세운 논거가 있습니다. 홍범도가 자유시 참변에서 동료 독립군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일까요? 역사학자들의 답은 명확합니다. 거짓입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 28일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러시아 자유시에서 독립군 세력 간 갈등으로 일부가 희생됐죠. 사망자는 36명 정도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는 이 사건이 벌어진 현장인 수라제카에 없었어요. 그는 이미 다른 곳에 안무 최진동, 이청천 등 다른 독립군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윤상원 전북대 교수에 따르면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소식을 전해 듣고 장교들과 솔밭에 모여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장세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홍범도의 자유시사변 가담설이나 학살 개입설, 한국 독립군 대학살, 독립군 학살 공모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당시 소련 측의 무장해제 요구에 홍범도가 응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남의 나라에서 무기를 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 판단이었죠. 이 결정을 반대한 사람들이 나중에 홍범도를 비난하면서 왜곡이 퍼진 겁니다. 반병률 한국외대 교수의 말을 빌리면 복잡하게 얽힌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2023년에 갑자기 이 논쟁이 터진 걸까요? 배경을 봐야 합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홍범도 유해를 봉환했어요. 대대적인 행사를 치렀고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죠. 청와대는 이를 남북 체제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이룬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정권이 바뀌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예전부터 홍범도의 친소 전력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결국 2023년 흉상 철거 논란은 단순히 역사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권 교체와 함께 이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정치적 맥락이 있었던 거죠. 비판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운동 당시 소련과 협력한 걸 문제 삼으면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에서 활동한 이승만은 실제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은 어디든 협력할 수 있는 세력과 손잡았어요. 김구는 중국에 기반을 뒀고 이승만은 미국에서 활동했죠.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였습니다. 영국의 처칠도 2차 대전 때 소련과 손잡았어요. 히틀러가 지옥을 침공한다면 나는 악마에 대한 지지 연설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전쟁이 끝나고는 철의 장막 연설로 소련을 공격했지만요. 자, 이제 논쟁에서 잠시 벗어나서 홍범도 장군의 실제 모습을 만나볼게요. 1941년 카자흐스탄의 어느 작은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독소 전쟁이 터지고 소련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73세의 노인 한 분이 군 모집소를 찾아갔어요. 저도 싸우겠소. 군 장교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노인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 모으더니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25m 떨어진 곳에 작은 동전 하나를 세워놓고는 권총을 꺼내들었죠. 탕! 단 한 발. 동전이 튕겨나갔습니다. 정확히 명중이었어요. 조용해진 사격장.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73세 노인이 25m 거리에서 동전을 맞추다니요. 요즘으로 치면 할아버지 나이에 e스포츠 프로게이머급 실력을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이 때문에 입대는 거절당했지만 그의 기계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1922년 모스크바를 상상해 보세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레닌이 권력을 잡은 소련의 심장부입니다. 극동민족 대회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제국주의에 억압받는 동아시아 민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레닌이 특별히 한 사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트로츠키를 통해 단독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레닌이 누굽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었죠. 그런 사람이 식민지 조선에서 온 게릴라 지휘관을 따로 만나겠다고 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백악관으로 따로 초청해서 1대1로 대화한 것과 비슷한 급의 일이에요. 면담이 끝나고 레닌은 홍범도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금화 한 묶음과 함께 은으로 만든 마우저 C96 권총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권총이 아니라 홍범도라는 이름이 새겨진 특별 제작품이었죠. 독립군 지도자 중에서 레닌과 단독 면담을 한 사람은 홍범도가 유일합니다. 트로츠키와도 직접 만났고요. 대체 이 조선인이 어떤 업적을 세웠기에 레닌까지 그를 특별하게 대했을까요? 레닌에게 받은 그 권총이 훗날 홍범도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1923년 8월 하바롭스크. 홍범도는 배에서 내려 도시에 막 도착한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남자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다짜고짜 달려들더니 쇠파이프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김창수와 김호남이라는 인물들이었는데 악명 높은 사할린 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이 부대가 뭐냐고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과 약탈로 악명이 자자했던 집단이었어요. 습격은 잔인했습니다. 쇠파이프 2대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고 이까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어요. 55세였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홍범도는 달랐습니다.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어요. 바로 레닌에게 받은 그 은제 마우저였죠.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울렸고 두 암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정당방위였지만 홍범도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7일간 감옥에 있었는데 석방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레닌의 증명서였습니다. 레닌이 직접 만나 권총까지 선물한 인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권총을 선물 받을 때는 몰랐겠지만 그 권총이 자신의 목숨도 구하고 누명도 벗겨준 셈이었죠.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홍범도가 어떻게 전설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1907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총기 단속법을 만들었습니다. 포수들의 총을 빼앗으려 한 거예요. 당시 홍범도는 함경도에서 포수조합의 대장이었습니다. 총을 빼앗긴다고? 그건 우리 밥줄을 끊는 거 아니냐? 홍범도는 분노했습니다. 11월 그는 차도선이라는 동지와 함께 포수 70명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어요. 삼포대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이 삼포대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사냥으로 먹고 살던 포수들이잖아요. 총 쏘는 실력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게다가 산속 지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고요. 홍범도의 의병대는 일본군과 무려 37회나 전투를 벌였습니다. 후치령 전투에서는 일본 헌병과 군인 70명을 상대로 3시간 동안 싸워서 30여 명을 쓰러뜨렸어요. 점점 의병 수가 늘어났습니다. 70명에서 시작했던 부대가 500명, 700명까지 불어났어요. 강원도에서 함경도까지 누비며 일본군 수비대를 격파했죠. 그런데 일본군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는 강원도에 있었는데 오늘은 함경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수백 리를 하루 만에 이동한 것처럼 보였죠. 일본군 사이에서 별명이 붙었어요. 나는 플라잉 홍범도. 하늘을 나는 홍범도라는 뜻이었죠. 그만큼 신출귀몰했다는 겁니다. 1908년 일본군은 홍범도를 잡기 위해 치사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의 가족을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북청순사대장 임재덕이라는 자가 홍범도의 아내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협박했죠. 남편에게 항복하라고 편지를 써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홍범도의 아내 이 씨는 금강산 신계사의 비구니 출신이었습니다. 절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함께 환속해서 가정을 꾸린 사이였죠. 그런데 이 여인이 보여준 기계가 대단했습니다. 계집이나 사내 영웅호걸이라도 신락 같은 목숨 없어지면 그뿐이고 내가 그런 글을 쓰더라도 영웅호걸인 그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더러 시킬 것이 아니라 너희 맘대로 해라. 나는 죽어도 안 쓴다. 결국 그녀는 고문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도 일본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홍범도의 장남 홍양순을 보냈어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투항하게 하라. 상상해보세요.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아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이제 그만 투항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하는 거예요. 홍범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내가 지금 외놈들 앞잡이가 돼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러 왔느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들 홍양순이 설득된 겁니다. 아버지의 기계에 감복했는지 일본군의 앞잡이 노릇을 집어치우고 의병에 합류한 거예요. 그리고 1908년 6월 16일 함경남도 정평의 백이 전투 후 아버지와 아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아들 홍양순이 전사합니다. 며칠 사이에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은 겁니다. 1920년 6월 만주 봉오동.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일본군이 독립군 토벌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어요. 월강 추격대라고 불리는 정예부대였죠. 그런데 홍범도의 독립군은 이들을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했습니다. 봉오동은 좁은 골짜기입니다. 양쪽에 산이 있고 가운데로 길이 나 있는 지형이에요. 일본군이 그 길을 따라 들어오면 양쪽 산에서 총을 쏘면 그냥 표적이 되는 거죠. 홍범도는 이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일본군을 골짜기 깊숙이 유인한 뒤 사방에서 집중 사격을 퍼부었어요. 결과는 독립군의 대승이었습니다. 일본군 사상자가 157명에 달했어요. 반면 독립군 피해는 미미했고요. 이 전투가 왜 중요했을까요? 이게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대규모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 한마디가 독립운동 진영 전체에 희망을 줬어요. 봉오동에서 참패한 일본군은 분노했습니다. 대규모 토벌대를 편성해서 독립군을 완전히 소탕하겠다고 나섰죠. 1920년 10월 청산리 일대에 일본군 수천 명이 독립군을 추격해왔습니다. 병력 차이가 엄청났어요. 독립군은 고작 수백 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홍범도와 김좌진의 독립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크고 작은 전투가 10여 차례 벌어졌고 일본군 사상자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군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도구, 어랑촌 및 복밀구 방면에서 완강히 저항한 주력 부대는 홍범도가 인솔한 부대였다. 홍범도의 성격은 호걸의 기풍이 있어 일반 조선인으로부터 신과 같은 숭배를 받고 적군조차 인정한 겁니다. 홍범도가 부하들에게 신처럼 숭배받는 지도자였다는 걸요. 그런데 홍범도 자신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한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어요. 52세의 장군이 총상을 입고도 부대를 지휘했던 겁니다. 이제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홍범도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1868년 평안남도 평양. 양반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양반이 아니라 그 집의 머슴이었어요. 조선시대에 머슴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노비는 아니지만 사실상 하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홍범도는 태어날 때부터 밑바닥 인생이었던 거예요.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9살 되던 해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9살에 완전한 고아가 된 거예요. 홍범도의 집안 내력을 보면 더 파란만장합니다. 증조부 홍이팔은 1812년 홍경래의 난에 가담했던 사람이었어요. 홍경래에 가까운 친척이었죠.
난이 실패하면서 처형됐고 가문은 멸족 직전까지 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가 반역죄로 처형된 집안의 후손인 셈이에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고아로 자라고 반역자 집안의 후손. 이보다 더 불리한 시작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홍범도는 남의 집 머슴으로 일했습니다. 15살이 되던 1883년 나이를 속이고 평양 가명 소속 부대에 나팔수로 입대했어요. 그런데 군대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군대는 부패와 폭력이 만연했어요. 장교들은 사병들을 함부로 대했고 신분이 낮은 머슴 출신에게는 더 심했죠. 1886년 견디다 못한 홍범도가 터졌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장교를 살해하고 병영을 탈출한 거예요. 18세 청년이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황해도 수안의 제지공장으로 도망쳤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공장 주인이 폭력적인 인간이었어요. 7개월 동안 임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시달렸죠. 결국 홍범도는 또 폭발했습니다. 공장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친 거예요. 20세가 되기도 전에 2번의 살인. 범죄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당시 조선 사회의 구조적 폭력을 생각해보면 홍범도는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홍범도는 1890년 금강산 신계사로 향했습니다. 스님 지담을 스승으로 삼아 출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홍범도는 평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비로소 글과 한국사를 배우게 된 겁니다. 22세에야 글을 배우다니 얼마나 늦은 출발이었겠어요. 그런데 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에 빠진 거예요. 상대는 비군이었던 이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둘은 정분을 나누게 됐고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스님과 비구니의 사랑. 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둘은 함께 신계사를 떠났습니다. 환속한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던 길에 건달패들을 만나 생이별하게 됐고 홍범도는 아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방황하다가 1897년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 이씨가 살아있었고 5년 전 뱃속에 있던 아이도 자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남자들의 평균 키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런데 홍범도는 190cm였습니다. 평균보다 25cm 이상 큰 거예요. 현대 기준으로 환산하면 거의 200cm에 육박하는 셈이죠. 구척장신의 장군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전장에서 이 거구가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총을 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일본군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을 겁니다. 최진동 장군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체격 차이가 확연합니다. 최진동도 작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홍범도 옆에 서니까 훨씬 작아 보여요. 1921년 홍범도는 소비에트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직업 칸에는 의병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희망 칸에는 단 4글자. 고려 독립. 얼마나 간결하고 강렬한지 느껴지시나요? 화려한 수식어도 없고 장황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고려 독립. 그게 그의 인생 목표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53세의 나이에 낯선 나라로 들어가면서도 그가 품은 꿈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입국 신고서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고려인 강제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홍범도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쫓겨났죠. 69세의 노인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크즐오르다에서 홍범도는 고려극장에서 수의장 자리를 얻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영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려극장에서 연극 홍범도가 상연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룬 연극을 직접 본 홍범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를 너무 축혀 세웠다. 겸연쩍어 했다는 겁니다. 평생을 싸움터에서 보낸 장군치고는 의외로 겸손한 모습이에요.
1908년경 함경도 어느 마을. 농부들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홍대장이 가는 길에는 1월이 명랑한데 외적군대 가는 길에는 비가 내린다. 에행야 에행야 외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홍범도를 찬양하며 민간에서 지은 노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인기 연예인 팬송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부른 노래죠. 그만큼 홍범도가 민중의 영웅이었다는 뜻이에요. 2021년 8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78년 만이었어요. 유해를 실은 공군 수송기가 서해방 공식별 구역에 진입했을 때 대한민국 공군은 최고의 예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전투기가 호위에 나섰어요. 공군 조종사 방주원 소령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8월 18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산묘역에 정식 안장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흙과 대한민국의 흙을 함께 뿌렸다고 해요. 그리고 2년 뒤인 2023년 흉상 철거 논란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홍범도는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의 영웅입니다. 일본군에게 나는 홍범도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됐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그는 만년의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든 이념적 동조였든 간에요. 이것도 사실이죠. 문제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이냐입니다. 흉상 철거를 주장하는 측은 공산당 전력에 무게를 둡니다. 반대하는 측은 독립운동 공적에 무게를 두고요. 그런데 1962년 박정희 정권은 건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시에도 소련 공산당 입당 사실은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훈장을 준 겁니다. 독립운동 공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60년 동안 유지됐던 평가가 2023년에 갑자기 뒤집힌 겁니다. 왜일까요? 비판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역사적 재평가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다. 전 정권이 대대적으로 유해를 봉환했으니 현 정권에서 그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것이다. 실제로 흉상 철거 발표 시점이 묘합니다. 광복절 직전이었어요.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날을 앞두고 독립운동가 흉상을 철거한다고 발표한 거죠. 반면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공산당에 입당한 인물을 추앙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와 싸웠다. 두 논리 모두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냉정한 역사적 토론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영웅들 중에는 공산주의자가 많았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에요. 프랑스는 그들의 이념 때문에 업적을 폄하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2차 대전 당시 소련과 협력한 지도자들이 있었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무기대여법으로 소련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고 루스벨트를 친소파라고 비난하지는 않아요. 물론 한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분단국가이고 6.25 전쟁의 기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운동의 역사까지 이념 논쟁에 휘말리게 해야 할까요? 흉상 철거 소식에 해외 고려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에게 홍범도는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어요. 강제 이주로 고통받으면서도 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던 선배. 그들의 삶의 지표였죠. 2022년 광주 고려인 마을에 홍범도 공원이 만들어진 것도 귀환 고려인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흉상을 철거한다니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독립운동가들의 말로는 대부분 비극적입니다. 안중근은 사형당했고 윤봉길도 처형됐죠.
김구는 암살당했고 여운형도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홍범도는 노안으로 죽었습니다. 75세까지 살았어요.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정말 드문 경우죠. 물론 행복한 말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국을 떠나 만리타국에서 살았고 조국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으니까요. 1943년 10월 25일 그가 세상을 떠나고 2년 뒤에야 일본이 패망했어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홍범도 장군의 삶과 논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고아로 자랐고 도망자에서 의병장이 됐고 독립군 장군이 됐습니다. 레닌을 만났고 강제 이주를 당했고 극장 수위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죽은 지 8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역사는 누구의 것일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웅이 됐다가 퇴출당하는 게 맞는 걸까요? 60년 동안 인정받던 공적이 정치적 이유로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게 정상일까요? 홍범도는 고려 독립이라는 네 글자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꿈은 결국 이뤄졌어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만들어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그 시대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1920년대에 소련과 협력한 게 2023년의 잣대로 판단받아야 할까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토론은 정쟁이 아니라 역사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입국신고서에 적은 고려 독립 네 글자. 그 무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